한국에 가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몰랐습니다. 뉴욕에 성공한 국제 마케팅 매니저가 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겪은 놀라운 경험이 화제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생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경험한 한국 의료의 현실은 그녀의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5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완벽한 영어 서비스, 그리고 믿을 수 없이 저렴한 비용.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까지 프랑스에서 받을 수 없었던 심장 시술을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어떤 점이 이 까다로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 듀부아예요. 저는 뉴욕시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나서 완벽한 커피 한 잔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질서를 좋아하고 통제를 좋아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걸 좋아했죠. 국제 마케팅 매니저로서 저는 회사들이 전 세계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문화와 장소를 이해하고 있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이 그런 곳이었죠.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을 때 화면에 동생 줄리아의 이름이 보였어요. 줄리아는 한국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시차 때문에 우리는 제가 원하는 만큼 자주 통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죠. 줄리아가 흥분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한국인 남자친구 준과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결혼식은 불과 3개월 후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줄리아는 제가 오기를 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문 밖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가 긴장으로 뭉쳐 있었죠.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이상한 곳이었거든요. 기술이 좋은 현대적인 곳이라고 들었지만 여성과 외국인들에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게 제가 믿고 있던 거였죠. 커피를 한 잔 더 따르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 특히 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는 심장 문제가 있으셨고 프랑스에서의 치료는 너무 비쌌거든요. 만약 줄리아가 한국에서 아프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게 될까? 그 생각이 저를 더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9주 후반에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줄리아의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왜 그 애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음식을 조금씩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그 애는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제 친구 마티유는 저에게 동의했어요. 그는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는 나라에서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무서울지 언급했죠. 그의 말은 제 걱정을 더 커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제 손가락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때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줄리아가 이 큰 실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여행 일주일 전에 캐리어를 쌌어요. 옷 한 벌 한 벌을 완벽하게 접고 있었죠. 가져갈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기사를 읽었는데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긴 근무 시간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문제점에 관한 각각의 이야기는 줄리아가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제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우리가 어렸을 때의 줄리아와 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해변에서 함께 모래성을 짓고 있던 사진이었죠. 줄리아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고 탐험하길 원했어요. 저는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우리 성이 튼튼한 벽을 가지도록 확인하고 있었죠. 이제 줄리아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벽을 쌓으려고 하고 있었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들로 만들어진 벽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한국으로의 이 여행이 그 나라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한 제 생각을 모두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들이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혼잡한 아시아 공항과는 전혀 달랐죠. 입국 심사관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여권을 빠르고 정중하게 처리해 주었죠. 수화물 찾는 곳도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선명한 화면들이 제 비행기의 짐이 어느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줄리아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달리는 동안 그녀의 갈색 머리가 통통 튀고 있었어요. 그녀의 약혼자 준이 뒤따라오고 있었죠. 줄리아는 저를 꽉 껴안았고 준은 약간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한국에 환영한다고 말하며 제가 결혼식에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의 완벽한 영어와 정중한 태도에 저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응답하면서 비행은 괜찮았지만 피곤하다고만 말했죠. 준은 즉시 제 짐을 들겠다고 제안하며 쉴 수 있도록 바로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배려심에 놀랐지만 기본적인 예의에 너무 감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서울을 운전해서 지나가는 동안 차장 밖의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깨끗한 거리가 오래된 사찰과 높은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뻗어 있었죠. 사람들은 넓은 인도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었고 교통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죠. 주는 줄리아가 국제 마케팅에서 일한다는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방문하는 동안 한국의 동료들을 몇 명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죠.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흥미를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내고 있었죠. 저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를 거라고 말했어요. 줄리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봤지만 무시했죠. 저는 인맥을 쌓거나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 배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동생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설득하러 왔던 거였죠. 다음 날 저녁 준의 가족이 우리를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많은 요리를 준비했는데 특별히 저를 위해 만든 서양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제 방문을 위해 구입한 비싼 프랑스 와인을 따라주고 계셨어요. 그들은 줄리아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말하고 있었고 준의 어머니는 제가 자주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비즈니스 미소를 지었어요. 어려운 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지만 정중해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미소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제 삶이 뉴욕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줄리아가 저를 맞섰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이나 준의 가족에게 기회를 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완벽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며 자신을 방어했어요. 줄리아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녀가 왜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마침내 진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새로운 곳에 사는 흥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녀가 심각한 의료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이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대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줄리아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어요. 저는 이미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조사했으며 시차 적응으로 피곤하니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줄리아가 프랑스나 미국과 이렇게 다른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결심을 더 강하게 다졌어요. 친절한 태도나 깨끗한 거리 같은 겉모습에 속지 않을 거예요. 제 동생의 미래 행복이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도와줘야 했죠. 다음 날 전통 한식당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이미 무릎을 바르게 꿇으려고 노력하느라 다리가 아프고 있었죠. 준의 가족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고 있었고 저를 포함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음식은 아름답지만 낯설게 보였어요.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익숙해 보이는 음식들만 조심스럽게 골라 먹고 너무 특이한 것들은 피하고 있었어요. 물잔을 집으려는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줄리아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죠. 한순간에는 웃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며 제게 기대어 쓰러졌어요.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기 전에 저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모두가 동시에 말을 멈췄죠. 동생을 붙잡고 있는 동안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혈당? 피로? 아니면 더 심각한 뭔가? 준이 줄리아 곁으로 달려왔어요. 그의 평소 차분함은 사라지고 진짜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빠른 한국어로 말하고 계셨어요. 저는 119라는 숫자만 이해했는데 한국의 긴급 전화번호였죠. 저는 줄리아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었더니 주는 구급차가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몇 분 안에 도착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속으로 저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몇 분? 뉴욕시에서도 구급차는 15분 이상 걸리는데.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줄리아의 얕은 숨소리와 제 어깨에 기대어 있는 그녀의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놀라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의 어머니가 전화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식당 문이 열리고 3명의 구급대원이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구급대원이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줄리아가 쓰러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그가 저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놀라고 있었어요. 팀은 뉴욕이나 파리의 응급팀처럼 빠르고 전문적으로 줄리아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죠. 구급대원은 줄리아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말했어요. 그는 병원이 매우 가까이 있으며 국제 환자를 위한 특별센터가 있다고 설명했죠. 그들이 줄리아를 들것에 옮길 때 저는 가방을 잡으며 이미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구급차 이용만 해도 수백 유로가 들거든요. 주는 제게 구급차를 타고 줄리아와 함께 가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동차로 따라오면서 우리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생 옆에 구급차에 올랐어요. 안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장비들은 첨단으로 보였는데 일부는 의료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 것들이었고 다른 것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구급대원은 계속해서 줄리아를 확인하면서 각 수치를 명확한 영어로 저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의 재정 상태가 걱정되어 비용에 대해 물어봤어요. 구급대원은 제 질문에 혼란스러워 보였죠. 그는 응급 이송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된다고 말하며 줄리아가 워크비자를 통해 한국 보험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줄리아가 교사 일자리를 통해 자동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언급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병원에서 우리는 일반 응급구역을 지나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는 구역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여성 의사가 즉시 우리를 맞이하며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줄리아를 진찰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일하면서 줄리아의 병력에 대해 저에게 자세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30분 안에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냈어요. 줄리아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심한 탈수 상태였죠. 그들은 이미 정맥 주사로 수액을 공급하고 약을 주었으며 현대적인 장비가 갖춰진 멋진 2인실로 그녀를 옮겼어요. 의사는 줄리아가 관찰을 위해 하룻밤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원한다면 제가 줄리아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방에는 여분의 침대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줄리아의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 태블릿을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의사를 그리고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보험 정보나 지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의사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병원 직원이 내일 그것을 처리할 거라고 설명했죠. 줄리아의 한국 보험이 비용의 약 70%를 커버할 거라고 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약 20만 원, 대략 170달러 정도라고 했죠.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응급 이송, 즉각적인 의사의 진료, 검사, 약, 그리고 하룻밤 병원 입원에 170달러라니.
뉴욕에서는 좋은 보험이 있어도 수천 달러가 들 텐데요. 이 현실이 점점 와닿으면서 저는 제 믿음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죠. 아마도 한국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줄리아의 병원 침대 옆에 있는 보조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니 등이 뻐근하게 아프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줄리아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정맥 주사는 그녀의 팔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병실은 놀랍게도 좋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조용했거든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줄리아의 체온, 혈압, 그리고 수액 주머니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영어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며 줄리아가 훨씬 좋아졌다고 안심시켜 주었고 의사가 약 1시간 후에 방문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커피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1층에 있는 카페를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아메리카노가 아주 맛있다고 언급했죠. 병원 복도는 밝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다양한 부서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뉴욕이나 파리에서 내가 알던 병원처럼 혼란스럽지 않고 차분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주변의 의사, 간호사, 환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젊은 의사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 여성 옆에 무릎을 꿇고 태블릿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 직원은 번역 앱 같은 것을 가지고 외국인 남성을 돕고 있었어요. 모두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이 줄리아와 저를 위한 깨끗한 옷을 가져왔어요. 그는 어떻게 잤는지 물으며 진심 어린 걱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의외로 잘 잤다고 인정했어요. 줄리아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치료가 적절했다고 말했죠. 사실이었지만 아직 훌륭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주는 살짝 미소 지으며 의사를 만난 후에 제가 원한다면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간호사가 말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그녀는 줄리아가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으며 오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제가 지불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국제환자센터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최종 청구액은 정말로 약 170달러였는데 지난달 맨해튼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았을 때 지불한 금액보다 적었죠. 우리가 줄리아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갈 때 주는 우리가 오후 2시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의심스럽고 보호적인 마음으로 어떤 약속인지 물었죠. 줄리아는 휴식이 필요했지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주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심장 전문의와 화상 상담을 예약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줄리아로부터 우리 어머니의 심장 판막 문제와 프랑스에서의 치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저는 그에게 제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줄리아는 그냥 약속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심장 전문의는 김 박사라는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훈련받았다고 말했죠. 그녀는 우리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치료 옵션을 명확히 설명했어요. 김 박사는 우리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시술이 그녀의 병원에서는 일상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매주 그것을 하고 있었고 성공률이 매우 높았죠.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회복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가 비용을 언급했을 때 프랑스에서 견적을 받은 것의 약 13 정도 저는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것이 맞을 리 없으며 고급 심장 치료가 이렇게 저렴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김 박사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낮게 유지한다고 설명했어요. 국제 환자들을 위해 그들은 모든 치료, 병원 체류, 심지어 번역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었죠. 다음 3일 동안 줄리아가 회복하고 결혼 준비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의료와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는 준의 동료 몇 명을 만났어요. 각 대화는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 믿고 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죠. 한 여성 병원 관리자는 가족 생활과 함께 경영진 직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일하는 부모들을 돕는 직장 정책의 지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국제 환자들과 일하는 준의 사촌은 한국으로의 의료 관광에 대한 통계를 보여줬는데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고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외국인 거주자들은 의료에서 언어 장벽을 어떻게 처리할까? 8년 동안 서울에 살았던 미국인인 준의 친구 사라는 주요 병원들의 영어 구사 직원이 있는 국제 클리닉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의사 방문 중에 번역을 위한 앱들도 있었죠. 그녀는 시카고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여기서 더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각 대화는 제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완고하게 방어했지만 다른 것들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 무너졌죠. 결혼식 전날까지 저는 이상한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절대적 진리로 여겼던 생각들에 스스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줄리아와 저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차를 함께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일 결혼식을 진행할 만큼 회복했죠. 그녀는 제게서 뭔가 다른 점을 알아챘어요. 제 의견에 덜 확신이 있고 덜 경직된 것 같았죠. 저는 차잔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의 일부 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죠. 줄리아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병원, 김 박사, 그리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모순되는 명확한 증거로 돌아가고 있었죠. 논리와 사실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일 거예요. 결혼식 날이 완벽한 날씨와 함께 찾아왔어요. 분홍색 벚꽃들이 야외 결혼식 공간을 둘러싸고 있었죠. 줄리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답게 보였는데 서양과 한국 스타일을 교묘하게 조합한 디자인이었어요. 준의 어머니가 이 디자인을 제안했고 줄리아는 즉시 그것을 마음에 들어했죠. 줄리아의 베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저를 휩쓸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말한 다음 사과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엇에 대해 미안한 거냐고 물었죠. 저는 그녀의 판단을 믿지 않고 제가 그녀의 삶에 대해 그녀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누구이며 진짜 언니는 어디 갔냐며 농담을 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결혼식은 한국과 서양의 전통을 아름답게 혼합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번역되어 모든 손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진심 어린 행복감으로 제 동생과 준이 서로를 영원히 돌볼 것을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진실하고 강하게 느껴졌으며 제가 한때 극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피로연 동안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결혼식을 위해 어제 도착하셨죠. 우리는 함께 춤추고 있는 줄리아와 준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심장 시술을 받기로 하셨대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프랑스로 돌아갔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어머니는 한국에 2달 동안 머물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준의 부모님이 회복을 위해 그들의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했대요. 김 박사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하셨죠. 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지난주 화상 상담 이후였다고 하셨어요. 파리에서 비싼 핸드백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자존심이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었대요. 저녁 늦게 준이 제 테이블로 왔어요. 그는 간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죠. 뭐가 고맙냐고 물었더니 그는 제가 마음을 바꾸는데 열린 자세를 가져서 고맙다고 했어요. 줄리아가 그에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했대요. 저는 웃으며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어요. 준은 미소 지으며 지금 제가 정확히 그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다음 날 아침, 그날 저녁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는 줄리아의 아파트 근처에서 그녀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동네 카페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은 여러 언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가 들렸죠.
줄리아는 제가 뉴욕에 있는 비판적인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말할 거라고 했죠. 저는 실제 경험보다는 고정관념과 제한된 정보로 제 의견을 형성하도록 허용했었거든요. 줄리아는 제 대답에 진심으로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제가 누구이며 진짜 언니는 어디 갔냐며 농담을 했죠.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여전히 분석적이고 여전히 의심이 많지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무언가를 배웠어요. 때로는 제 가장 큰 강점이 제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줄리아는 그것을 제 분석 마비라고 불렀어요. 저는 정확하게 그것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제 경향이라고 수정했죠. 비즈니스에서는 빠른 평가가 가치가 있지만 문화, 사람,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였어요. 줄리아는 제가 한국에 다시 올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 확신이 저조차도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심장 시술 동안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서구의 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교훈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줄리아는 저를 꽉 안았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그것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대부분의 일에서는 맞는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제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신중하게 쌓았던 잘못된 생각의 벽은 무너졌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 때로는 제 첫인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정하는 자세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의료 서구 시장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새 문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 체계적인 뇌는 이미 분류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가정이 아닌 현실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더 잘 안다고 확신하는 회의론자로 한국에 도착했었죠. 그리고 저는 다른 무언가로 떠나고 있었어요. 배운 것을 기꺼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으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